네, 12월 16일 오후 1시에 정부가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고강도 규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엊그제 15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하는 대출 규제 대책 발표했고, 어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대 8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 공시 방안까지 내놨죠. 이렇게 고강도 대책 내놓고 있는 배경들, 게다가 과거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들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어떻게 발표를 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고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성환의 뉴스 소다 시사평론가, KBS 1라디오 시사야의 진행자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 제도부터 좀 정리를 먼저 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시세하고 공시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낼 땐 공시가대로 가잖아요. 네, 지금 사시는 집에 공시가격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봤어요. 네. 네. 보셨어요? 네. 확인하시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집으로 우편으로 오더라고요. 네. 아마 그렇게 주의 깊게, 왜냐하면 종부세나 이런 것들 내지 않은 분들은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생각 별로 안 하시거든요. 공시가격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세가, 우리 집 시세는 대략 알잖아요. 아는데 공시가격은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한 60% 정도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세에 비해서 공시가격이 너무 낮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보유세를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세 대비 공시가율을 현실화시켜서 보유세를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 원칙을 발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정부가 바라볼 때 고가 아파트, 고가의 주택 기준은 9억 원이에요. 9억 원부터 이제 보통 따지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시세 9억 원 이상에서 12억 원 미만은 현실화율이 올해 66.6%인데 이것도 사실은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걸 내년에는 68.8%로 올리겠다. 2% 올리겠네요. 네. 1.2%. 12억 원 이상에서 15억 미만은 66.8%에서 69.8%로, 또 15억 이상에서 30억 원 미만은 67.4%에서 74.6%로 네. 여기서는 이제 큰 폭으로 뛰죠. 30억 원 이상은 69.2%에서 80%에 육박하는 79.9%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다만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뒀는데요. 9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 미만은 최대 8%포인트, 15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미만은 10%포인트, 30억 원 이상은 12%포인트로 올리더라도 상한을 두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취지는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 있었는데요. 강남 아파트하고 강북 아파트를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강남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세금을 내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강북 아파트에 비해서 강남 아파트가 훨씬 더 비싼데 내는 세금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또 많은 것도 아니더라. 그건 공시지가의 문제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번에 손보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내는 세금이 좀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1주택자의 경우에 상한선인 50%,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00% 넘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강남구 음마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시세가 지난해 말 17억 6천만 원에서 올해 말에 23억 5천만 원까지 뛰었거든요. 한 33%가 넘게 오른 거죠. 네. 근데 공시가격이 현실화가 이루어지면 올해 공시가격이 11억 5,300만 원이었는데 네. 내년에는 17억 6,300만 원으로 53%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보유세가 올해 419만 8천 원이었는데 네. 내년에는 629만 7천 원으로 50%가량 늘어나는 거죠. 1주택자의 경우에도. 네. 네. 마포구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시세가 13억 2천만 원이거든요. 이게 네. 16억으로 36.5%가 올랐습니다. 근데 올해 245만 8천 원의 재산세를 냈는데 내년에는 종부세 49만 2천 원이 더해져서 네. 368만 원 정도의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한 50% 정도 더 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13억 2천만 원에서 16억 올랐다고 얘기를 하면은 거의 3억 가까이 오른 세반이에요. 네, 그렇죠. 시세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세금 몇백만 원이 올랐다는 커 보이지만 내 집값 3억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거 과시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요즘에 사회적 분위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게. 그렇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억 원이 시세가 올랐는데 네. 제가 3억 원을 공돈을 벌었어요. 벌었는데 세금은 한 100몇십만 원, 200만 원 정도 더 내는데 그게 뭘 그렇게 많이 내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정반대로 아니 그래도 그렇지. 현실화된 게 아닌데 뭐 네. 이러면서. 세금을 200만 원 더 내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뭐 일부 보수 신문들, 뭐 경제 신문들 중심으로 해서 초헌법적인 조치다, 비이성적 시장 역주행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오늘 한 보수신문 일면 머릿기사 제목을 보고 저도 사실은 좀 깜짝 놀랐는데요. 1주택자까지 털어가는 증세 이중 폭격. 폭격? 예. 이게 제목이었어요. 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종부세 폭탄론이 좀 연상되는데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있어요. 이 예를 든 거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서울 마포의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37살 직장인입니다. 올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40만 원 늘어난 195만 원이었는데요. 네. 내년에는 안 내돈 종부세까지 붙어서 보유세만 7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이게 기사의 그대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신 씨의 연봉에 그러니까 신모 씨인데요. 10%가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는 상황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마용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마포의 30평대 아파트라고 하면 대략 시세가 얼마쯤 될까요? 얼마예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이 잡으면 한 10억대 중반까지 갈 겁니다. 30평대 아파트가요? 네. 마포가? 예. 요즘 마포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20평대가 이미 10억대가 넘어갈 겁니다. 예. 근데 최근 아파트 가격이 뭐 굳이 따지면 올해만 해도 한 1, 2억은 올랐을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30대 후반에 연봉 착실하게 모아서 이런 아파트를 애초부터 살 돈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네. 보유세를 가격이 지금 수억 원이 올랐다고 가정해. 아니 제일 조금 잡아서 한 1억 원 올랐다고 해보죠. 보유세 70만 원을 더 내는 게 이게 과연 초헌법적 조치고 증세 이중 폭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의문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을 기준으로 집계한 걸 보면요. 전국 아파트가 한 1,300만 채가 조금 넘습니다. 네. 그중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16만 6천 가구예요. 1.2%입니다. 전체 가구에. 네네. 올해 집값이 오른 걸 감안해도 2%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15억 원을 초과하는 정도 하는 아파트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종부세를 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아파트는 마용성이나 강남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에 대부분 다 집중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1.2%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그 정도 한 2% 넓게 잡아서 2%를 하더라도 그 중에 한 60% 정도는 여러 가지 공제를 또 받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과연 이게 폭탄이다 아니면은 초헌법적 조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 집 없이 전세로 살고 있다가 계속해서 지금 집값 올라가고 전세가도 상승돼서 반전세로 돌렸다가 거기에서 뭐 월 15만 원, 20만 원씩 내는 분들은 그거랑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의 양극화가 그만큼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의 양극화에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서울 강남이나 아니면 일부 강북 지역 그리고 지방 중에서도 아마 부산이나 아주 극히 일부 제한된 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지역에 아파트가 수억씩 오르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정부가 뭐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 이게 과연 그렇게 너무 과한 조치냐. 이런 인식이 대부분 아마 서민들한테는 깔려 있을 것 같고요. 서울시가 네. 조사한 걸 봐도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일부 신문이 대변해서 이게 마치 엄청난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그 신문의 그 시각에 동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예, 네, 물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무슨 초헌법적 조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만한 것은 아니다.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지금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18번째인가 부동산 정책을 낸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네. 집값 잡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올랐잖아요. 서울의 뭐 특수한 지역이라고 하지만. 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시장을 자꾸 이기려고 하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집값과의 전쟁을 하겠다, 뭐 부동산과의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지금의 현실에서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산 가치가 오르거나 집값이 오르는 것은 정부 정책이 그냥 잘 됐다 잘못됐다 거기에 모든 게 그 연동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은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2007년 리먼 사태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 오고 그 이후에 계속 양적 완화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결국 돈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정부도 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금리를 두 차례 걸쳐서 지금 내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낮을 때에는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비용이 보통 금리를 내릴 때에는 이게 기업 투자나 이런 쪽으로 선순환이 되는 걸 생각을 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게 전부 지금 부동산에 다 잠겨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장이 어떤 돈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그 돈이 부동산으로 자꾸 몰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값이 뛰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정부가 그걸 누른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부의 약간 오락가락하는 정책 아니면 일관되지 못한 어떤 정책 기조 신호를 보낸 것이 그게 오히려 부추겼다 집값 상승을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뛰고 있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를 일단 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제가 볼 때는 초기에 집값을 잡겠다고 했을 때 그때 최소한 임기 5년 이상은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신호를 강력한 신호를 줬었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보유세 인상 문제를 꺼낸 게 작년 9.13 대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무기를 들고 나올 것이다. 큰 칼을 휘두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유세 찔끔 올리는 데 말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건 뭐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계속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고 분양가 상한제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서울시 전 지역으로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핀셋 규제라고 해서 동 단위로 일부 지역만 지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물량이 줄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물량이 줄겠어요. 그런데 사람들 심리로는 조만간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될 테니까 집값이 이제 그 분양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테니 새 집 아파트 분양받는 쪽으로 몰려가면 좋겠다. 네. 집값이 뛸 것이다. 이런 기대 심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예. 그게 정부의 뭐 실책이라고 하면 가장 큰 실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 세우는 게 상당히 좀 힘든 거 아닌가. 어려워요. 싶기도 하고. 과거에도 뭐 적극적으로 부동산 잡겠다고 대책 내놨지만 실패한 경우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흐름과 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외환위기 이후부터 계속 양적 완화를 해왔었거든요. 네. 그 누적되어 있는 피로감들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던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만한 시장의 요건들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당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그걸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집값이 전국 아파트 평균이 한 34% 당시에 급등했습니다. 근데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이 부동산 대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실패한 셈이 돼버렸는데 근데 시행하는 정책이 전부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의 골자를 다 그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과거에는 뭐 폭탄이다. 내가 해당이 안 되더라도 비판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또 생각이 많이 바뀌고. 그렇죠. 그때는 사실 큰일 날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내가 이 종부세 폭탄 맞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신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종부세라고 하는 개념을 그때 처음 도입을 했고요. 보유세 개념을 도입한 것도 그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나 담보인정 비율 LTV를 도입한 것도 바로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골자를 만든 게 노무현 정부 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규제 많이 좀 풀고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정책으로 좀 바뀌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노무현 정부하고 정반대로 가면 된다. 이런 얘기가 회자될 정도로 노무현 정부하고 정반대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뭐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투기 지역을 해제하고 심지어 고가주택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까지 낮춰줬어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2008년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판결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종부세를 아예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네. 그래서 강남 정권이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오히려 집값은 떨어졌어요. 서울은 마이너스 3%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리먼 사태 이후에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나니까 집값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현상이 나왔어요. 예, 예. 오히려 집값을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고요. 그 대신에 사람들은 집을 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전세로 다 몰려버렸거든요. 예, 예. 기억나네요. 미친 전세값이라는 얘기가 그때 이제 나왔던 거죠. 근데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또 정책이 또 달라졌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한 20여 차례 세 달마다 한 번씩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무대책이 대책이다. 빚내서 집 사라. 네.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글쎄요. 이제 고강도 대책, 뭐 규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12, 16 정부의 부동산 대책 집값 안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매물은 끊겼다 그래요. 대기 수요자들 지금 사라졌다고 하니까 당분간 시장에서 관망하는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부의 부당한 세습 문제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를 지금 엄격하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줌으로 인해서 다시 그게 부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현상들을 차단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계속 갈 것 같긴 하다. 네. 근데 당분간은 일단은 오르는 현상은 좀 주춤할 것이다. 이게 단기간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으로 좀 허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좀 맞습니다. 많습니다. 김성환의 뉴스소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